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를 좀 미리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이 방송을 월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좀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금요일 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월 FOMC가 이제 7월 30일, 31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 FOMC의 성명서를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이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 바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목요일 시장부터. 일단 이번 7월 FOMC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0.25%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주목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과연 파월은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연속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FOMC에서의 그 연준의 선택이 단발성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발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 7월 FOMC에서의 그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더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난 그 2008년 위기 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됐던 그때 당시의 FOMC 성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99번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2007년 8월에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왔고 실제로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0.5% 금리 인하를 이제 바로 시행이 됐었는데 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발언이 바로 이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회는 마지막 정기회의 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이것들과 다른 발전들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행동할 것이다. 이게 나왔죠. 필요한 대로 행동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보면서 필요한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식의 발언이 7월 FOMC에서도 나오느냐 마느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발언이 있고 다음 10월 FOMC에서 또 금리 인하를 했죠. 0.25%의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7년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의 정점을 찍고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금리 인하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좀 부양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로 봐왔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부터 경제 지표는 조금씩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눈에 확인을 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바로 시장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7월 FOMC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연속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과연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채권 금리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그 7월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파월이 이제 인터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20일 7월 통화 정책이 있었죠. 20일 통화 정책이 있었는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기준금리 동결, 어쨌든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0%로 제한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동결이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예금금리잖아요. 예금금리까지 동결이 됐습니다. 물론 예금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성명서에는 최소한 앞으로 지금의 예금금리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금금리를 동결하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22에서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발언을 확인한 후에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은 동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22에서도 9월 정책회의부터는 움직일 겁니다. 실제로 움직일 거고, 이건 뭐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에서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근원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 모두 목표 수준에 못 미쳐서 일단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긴 힘들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에서는 유로존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특히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에 의한 리스크가 유로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미 22 전체와 그리고 뭐 독일, 프랑스 주요 국가들의 그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은 이미 50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침체로 제조업 부분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영국 쪽에서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됐고, 이제 애누리 없이 무조건 10월 달에 브렉시트를 한다라고 이제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EU랑 어느 정도의 딜을 하던 아니면 노딜을 하던 10월 달에는 무조건 브렉시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로존 전체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반기에도 뚜렷한 뭐 기대감이 없다. 이런 식의 그 통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예금 금리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양책 기대감으로 이런 성명서 발표 이후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컨퍼런스 콜이 바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컨퍼런스 콜은 당연히 22의 그 총재인 드라기 총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드라기는 자신의 임기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서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드라기의 탈출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지만간 쏙 빠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유로존의 침체 위험이 꽤 낮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불명예로 이제 물러나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임기 내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발언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제 곧 임기가 끝나고 이제 라가르드 총재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드라기는 지금 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임기 동안 지금의 유로존을 이제 잘 이끌어 왔다라고 그것을 조금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언 때문에 유로존의 침체 위험이 꽤 낮다고 강조한 이 발언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유럽과 그 미국 증시가 간밤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 22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니고 드라기 총재 이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구체적인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어요. 다 성명서의 내용과는 좀 반대의 내용으로 드라기 총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명히 성명서에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드라기 총재는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뭐 드라기의 탈출, 지만 쏙 빠지겠다. 나는 잘못 없어. 바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새로 고침을 할게요. 7월 FOMC 당연히 0.25% 금리 인하가 굉장히 우세하고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아직까지도 설마 이번에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나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그게 단발성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는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달인데 이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봤던 그대로입니다. 7월 달에 0.25%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9월 달에도 추가로 0.25%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추가적인 0.2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1월달, 내년 1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때까지 정책금리 타켓은 이게 가장 높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4월 달까지는 크게 뭐 변한 게 없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봤을 때 그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4분기에 들어가서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퍼센트 자체는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쪽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여기서 올라온 이 반등이 대체적으로 278 부근에서 마무리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 부분이 278 부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분봉상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278 거의 278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뭐 278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근처에서 이 저항을 막고 바로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조정은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바로 이 추세선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2019년 5월달 그때 찍었던 단기 저점에서 올라온 이 반등 추세, 지금 이 추세선을 오늘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꼬리를 달고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려온 파동 구조가 특히 이 부분이 3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 파동이 5파동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더블 지그재그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텐데, 반등 이후에 7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게 되냐, 아니면 이것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을 만드느냐, 이것이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추세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일봉상에서 그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차 하락 저점이죠. 1차 하락 저점이 이제 올해 초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이제 전체적인 반등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 하락 추세선을 다음 주에 깨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하락.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탈하느냐, 아니면 바로 이탈하게 되면 2차 하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2차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3개의 파동으로 만들면서 전체적인 이런 수렴 파동을 만들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렴 추세의 그 하락 파동을 한번 만들고 나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복합 반등 구간의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추세, 이탈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다음 주에 시장이 이 추세선을 하락을 만들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이런 하락을 만드느냐, 아니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리딩 다이애고널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3개 파동씩 더블 지그재그 형태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FOMC 이후에 이것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추세선을 한 번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여기서 한 번에 깨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깨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이제 예상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작게 반등을 만들면서 이런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된다면 이런 패턴은 이미 1차 하락 전에 한번 만들어졌었죠. 바로 요 부분도 여기서 이제 수렴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렴 추세를 만들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에서는 이제 쌍봉을 만들고 좌측 어깨와 우측 어깨를 만들면서 이 라인을 깨버리는 헤드 앤 숄더, 그런 흐름을 만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이렇게 쌍봉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좌측 어깨와 우측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수렴 추세를 겪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2차 하락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코스닥을 조금 잠깐 볼게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주봉상에서 이런 추세선,
2011년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봉이 이제 만들어졌죠. 금요일 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여태까지 거의 이때부터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거의 9년 동안 이 추세선을 깬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봉 상태로 주봉 종가상으로 깬 적이 없었어요. 이 추세선은 다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양봉으로 바뀌었죠. 이때도 긴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고, 이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저번 주와 저번 주 다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그것을 종가상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에요. 이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스몰캡 지수란 말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종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선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패턴은 이렇게 헤딩하다가 밑으로 크게 빠지는 패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헤딩하다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종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바로 여기서 바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캔들 패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추세 전환 신호의 그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탑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대한 추세 하락의 징후고요. 바닥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대한 추세 상승 전환의 신호입니다. 네, 이런 캔들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헤딩하는 모습을 만든다면 급격하게 또 추가 하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서서히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만들게 된다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일단 피보로만 보더라도 이 저점을 깨는 그 지표가 거의 요게 61.8% 반등 조정 구간 라인이 이제 아주 비슷하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깰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그 1차 하락 저점이었던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도 이 1차 하락 대비 반등이 끝나고 2차 하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더 하락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 우리 그 선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차 하락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여부가 일단 향후 2, 3개월 내에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번 주,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는 직장인들은 수익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매했다면 무조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정말로 실력 좋은 전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또는 전업 투자자. 왜냐, 장중에 계속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빠진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장중에 계속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윗꼬리가 워낙 많이 달릴 수 없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는 없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저점이다, 매수해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시장은 대응입니다.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예전부터 저저번 주부터인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직장인들은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인데, 일단 여기서 일봉상 올라오는 이 저항선이 3025에서 3035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약간 위에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위에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3036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어쨌든 위로 열려 있는 구간은 한 이 정도 있다. 그리고 분봉상에서 저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간을 깨고 헤딩을 하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파동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동 구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S&P 500 선물 시장은 저점을 낮췄는데 S&P 500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저점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도 지금 파동 구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파동이 덜 만들어져서 이것을 크게 3파동으로 해석해야 될 확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것을 이탈을 했지만 저번 주 금요일 제가 말씀드리길 이것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고점을 조금 갱신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유는 좀 더 명확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갱신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사님께서 그 블로그에 프리저 탑 패턴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프리저 탑 패턴이라는 게 제가 아까 코스닥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봉이에요. 지금 이 영역에서 계속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크기의 음봉과 양봉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윗꼬리 포함해서, 윗꼬리 아랫꼬리 포함해서 이 패턴에서 아래로 깨는 음봉이 만들어질 경우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 라인을 깨는 요것을 깨는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보통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이 은근히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일단 주봉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다음 주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미국 시장도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에서 이 하단을 깨지 않고 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봉상에서 이 저항선을 이제 터치하러 올라가겠죠. 주봉상에서 보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점 갱신을 못하고 밑으로 하락을 해서 요거를 깬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쌍봉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깨버리면은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조정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 지금 일단 올라온 요 추세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추세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일단 좀 더 시간이 더 진행이 되겠죠. 상승을 할 수 있는 또는 이 하락에 대비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넘지 못하고 저항작용을 인해서 다시 빠지는
좀 더 큰 차원의 하락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파동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그런 관점에서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다음 주 FOMC 이후의 흐름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이제 통상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그 만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9월 FOMC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옵션이랑 선물이 모두 만기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선물 같은 경우는 12월이 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포지션을 다시 한번 세팅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12월 만기를 거대한 그 어떤 하락 포인트로 만약에 방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하락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9월 이후에, 9월 만기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금 선물 시장을 볼게요. 일단 금 선물 시장은 지금 분봉상에서 요런 트라이앵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상승이, 단기적으로 마지막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파동이 이제 4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3파동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3파동을 끝나고 지금 파동 자체가 좀 조정 파동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만든 이 파동이 A 파동이고, 그래서 위로 올라온 파동은 B 파동, 그리고 지금은 C 파동, 이렇게 복합 파동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조금 됩니다. 만약에 이 예상이 맞다면 어쨌든 당분간 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지금 7월 FOMC의 금리 인상은 이미 금 선물 시장에 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짧게는 1300 일단 80 정도, 그리고 많게는 1360 부분, 이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 플랫 파동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러 가는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주봉상에서 보이는 요 반등 피보 라인 50% 라인, 여기를 찍으면서 어쨌든 여기서 올라온 1차 단기 상승 추세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조정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파동은 저는 쉽게 예상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권을 탈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금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은시장도 계속 따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실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4차 양적 완화 전까지. 4차 양적 완화 전까지만 그렇게 꾸준히 분할로 느긋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시장과 미국의 선물시장도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달러 표기의 금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요 국가의 그들 화폐 표기의 금값은 지금 어떠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건데요. 일단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킨 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자국 화폐 기준의 그 주봉이에요, 주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는 2011년 고점을 거의 똑같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제 아마 조만간 2012년에 고점을 갱신을 할 겁니다. 완벽히. 이걸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보자면 여기서 이제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인데 지금 살짝 모자르잖아요. 살짝 모자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뭐 급격한 조정은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고점이라는 기술적 저항을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결국엔 2010년의 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갈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렇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일본 쪽도 볼게요. 일본 시장의 그 금값, 엔화 기준으로 금값은 어떻게 된가? 이것도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화 표기의 금값도 역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엔화 표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거의 13년이네요. 2013년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고점을 탈환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표기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상방에서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엔화 표기 금값의 경우 요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여기를 지지하고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표기 금값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영국도 추가로 볼게요. 이 유로존과 영국 쪽만 추가로 보겠습니다. 일단 유로화 표기 금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표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얘네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2012년, 그때쯤에 고점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반등폭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61.8%는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도 일단 다 하나씩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이렇게 5개 파동, 거의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이랑 비슷하죠. 고점과 저점을 훼손을 시키는 오버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1차 파동에 이어서 좀 급격하게 지금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2 정책이 앞으로 계속 완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유로 표기로 보더라도. 그래서 캐나다와 일본이 아마 직전 고점, 주봉상 장기적으로 보이는 직전 고점을 넘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사적 고점을 이제 만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로 볼게요. 파운드. 아마 파운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또 주봉으로 똑같이 볼게요. 네, 그렇죠. 지금 2011년 이때는 고점이 2011년인데 지금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개 1차 상승 파동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복합 조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 여기서 전고점에 한번 헤딩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각 주요 국가들의 금가 흐름을 보면은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달러가 기축 통화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방하는 것이지 결국 이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달러 표기 금값도 역시 2012년 고점을 결국 갱신하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